오늘은 나와 정군 씨의 결혼 8주년 기념일이다. 이 집, 내가 그와의 결혼을 승낙했을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다. 정군 씨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다. 그가 입은 양복은 여전히 내가 골라준 명품이었고 손에 든 와인잔에 담긴 와인 또한 내가 주문한 최고급 와인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지난 반년 동안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갑작스러운 야근이 잦아졌고 예고 없는 출장이 늘어났으며 결정적으로 그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다. 내가 선물해준 바로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나는 스스로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어떤 결혼 생활에 풍파가 없겠는가. 나는 8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켰다. 현성그룹이라는 우리 집안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를 평범한 건설 기사에서 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려주었다. 나는 내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오늘 밤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최고급 스테이크가 접시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정군 씨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죄책감과 갈등이 뒤섞인 기묘한 눈빛. 그러면서도 역겨울 정도의 고결함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으며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인 듯했다. 수아야, 미안해. 나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내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허공에서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굳는 기분이었다. 8년, 2920일. 나는 가정을 돌보고 공을 들이고 내 커리어까지 희생하며 그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그는 내게 자신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 했지만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누구예요? 정군 씨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그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넌 모르는 사람이야. 이름은 최란. 아주 순수한 사람이야, 백지처럼. 내가 만났던 여자들과는 달라. 그는 넋을 잃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북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이야기, 그녀가 시를 좋아하는 이야기, 그녀가 자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는 내게 남은 마지막 감정의 찌꺼기마저 죽여버린 그 고전적인 한마디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정군 씨는 나를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아야, 날 믿어야 해. 그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아. 돈은 필요 없고 오직 내 사랑만이 필요하대. 정군 씨의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식탁 위에 놓인 값비싼 장미꽃, 향기와 어우러져 지독한 아이러니를 자아냈다. 그는 내 반응을 기다렸다. 아마 내가 울고불고 소리치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나의 침묵이 그를 불편하게 만든 듯했다. 그는 내가 충격과 고통에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미리 준비해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피로감에 대해, 처가의 거대한 그늘 아래서 사는 압박감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넌 이해해? 그가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마치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지난 8년간 난 그림자처럼 살았어. 사람들은 날 박 대표라고 부르지 않아. 현성그룹의 대릴사위, 강수아의 남편이라고 부르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결국 이거였군. 우리 집안의 후원, 나의 희생이 그의 눈에는 족쇄이자 치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란이라는 그 백지처럼 순수한 여자가 나타나 억압받던 그의 고결한 영혼을 해방시켜준 것이고 그는 나를 보며 마지막 은혜를 베풀듯 말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미안한 마음으로 이혼할 때 맨몸으로 나갈게. 이 집에서도 그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날 놓아줘. 내 진정한 사랑에게 갈 수 있게.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호화로운 공간에 메마르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 자신도 내 평정심에 놀랐다. 정군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웃기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맨몸으로 나간다고요? 정군 씨, 착각하고 있네요. 당신은 애초에 가진 게 없는데 뭘 맨몸으로 나가요? 이 펜트하우스는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고,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내 자본으로 세운 거고, 당신이 타는 차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양복도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맨몸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거죠? 나의 담담함이 그를 격분시킨 듯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너한테 빌부터 살았다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 여자는 돈이 필요 없고 당신의 사랑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만약 내일 당신이 더 이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고급 차도 없고 카드에 돈도 없다면 그 순수한 사랑이 과연 물질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내 질문은 정군 씨의 거짓된 자존심이라는 풍선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그는 테이블을 치며 벌떡 일어났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 앞에서 테이블을 쳤다. 그 사람 모욕하지 마. 그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우리 사랑은 너처럼 돈 냄새. 나는 사랑과는 달라. 라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통제력을 잃은 내 앞에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돈 냄새 나지 않는 사랑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지금 내 얼굴에 소리치는데 사용하는 숨결조차도 우리 가족의 돈으로 산 것인데도 말이다. 라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군 씨의 외침이 펜트하우스의 유리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얼굴이 벌개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금 전 진정한 사랑이라 칭한 여자의 순결함을 지키려 했었다. 8년간 내 남편이었던 그가 너무나도 낯설었다.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며 수줍게 약속하던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8년의 결혼 생활을 순수함이라는 허울 좋은 약속 하나 때문에 내팽개치려는 낯선 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내 사랑이 돈 냄새로 가득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내 돈, 우리 가족의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박정군 대표가 있었겠는가? 그가 입은 양복, 그가 마신 와인, 심지어 지금 내 얼굴에 소리칠 수 있는 자신감까지도. 나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았다. 무의미한 일이었다. 남자가 다른 진정한 사랑을 믿게 된 순간 아내의 모든 말은 틀린 것이 되고 모든 희생은 족쇄가 될 뿐이다. 좋아요. 어디 한번 보죠?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정군 씨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 내가 아버지나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리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연락처 목록에서 거의 전화할 일이 없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을 찾았다. 김 변호사님.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바로 폭풍작전 개시하세요. 현성그룹 법무팀장이자 나의 개인 변호사인 김지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금의 놀라움도 없이 프로페셔널했다. 알겠습니다. 작전 개시 확인되었습니다, 사모님. 정군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폭풍작전? 그게 대체 뭐야? 나는 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폭풍작전은 아버지, 제게의 늙은 여우이신 그분이 결혼식 전 내게 억지로 서명하게 한 법률 서류 뭉치의 이름이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너무 현실적이라며 나와 정군 씨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며 화를 냈었다. 아버지는 그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아빠는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아니란다. 돈의 유혹 앞에선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는 거지. 그 서류 뭉치에는 1년의 조건부 증여계약과 재산 신탁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 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박정군 씨의 충실함이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지독한 침묵에 잠긴 방 안에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법무팀 절차 진행 시작합니다. 첫째, 박정군 씨 가족 구성원 명의로 된 부동산 사건에 대해 증여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한 회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나는 정군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가득했던 분노는 극도의 혼란으로 바뀌어갔다. 둘째, 현재 박정군 씨 및 그 가족들이 사용 중인 쨍그랑 정군 씨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흥건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군 씨를 충격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변호사의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리게 이어졌다. 롤스로이스 2대, 벤츠 3대, 포르쉐 2대를 포함, 강수아님 또는 현성그룹 소유의 고급 외제차 총 10대에 대한 전면 회수를 통지합니다. 나는 정군 씨 발밑에 붉은 와인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8년 전 우리 가족에게 처음 인사드리던 날에도 그는 긴장한 나머지 와인잔을 떨어뜨렸었다. 하지만 그때는 순박한 시골 청년의 수줍음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깨달은 자의 공포에 찬 떨림이었다. 셋째,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지난 8년간 강수아님께서 박정군 씨 및
그 가족에게 증여 또는 위탁한 20억 원 상당의 모든 투자 계좌, 예금 계좌 및 신탁펀드를 동결합니다. 이 모든 자산은 계약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20억 원, 집 4채, 차 10대. 정군 씨가 비틀거렸다. 그는 의자를 붙잡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수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계약? 난 몰라. 당신 서명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혼인신고 하던 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죠? 곧 손에 쥐랭복에 너무 바빴거나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이럴 순 없어. 정군 씨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이러면 안 돼. 그건 우리 부모님 집이야. 네가 우리 부모님께 선물한 거잖아. 그는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다. 내가 그의 부모님께 사들인 제주도의 별장,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사준 잠실의 고급 오피스텔, 그 모든 것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선물했죠.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충실한 남편이라는 조건 하에 당신이 그 조건을 어겼으니 나는 되찾을 권리가 있어요. 모든 건 법률 서류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너 정말 악독하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악독하다고? 당신이 다른 여자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 두 글자를 생각이나 해봤어요? 8년의 결혼 생활을 내팽개치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요? 아니면 내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신이 그 순수한 사랑과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볼 거라고 생각했나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공포와 분노로 핏발이 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정군 씨. 나는 속삭였다. 사랑에 돈이 얽히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재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최란이라는 여자에게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당신 주머니에 단돈 100원도 없을 때 두 사람의 그 물질을 초월한 사랑이 과연 존재할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김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모든 회수 및 동결 절차는 즉시 진행될 것입니다. 8년.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끊었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가 떴다. 나는 또 끊었다. 띠릴리링. 이번에는 시어머니 김상아 여사의 번호였다.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내가 한때 그토록 잘 보이려 애썼던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단호하게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지금 그녀의 고함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신우이 박채영. 끊었다. 다시 밝아졌다. 시동생 박보성. 이번에는 끊지 않고 수신 차단을 눌렀다. 고급 세단이 밤의 어둠을 가르며 나를 달렸다. 내가 한때 가정이라 불렀던 곳을 떠나면서 나는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박씨 일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데 익숙해진 그들이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차는 나를 본가, 즉 친정 부모님의 저택으로 데려다 주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옛 내 방에 들어서는 기분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부모님은 유럽 출장 중이셨다. 만약 집에 계셨다면 아마 나는 지금까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전혀 모르는 번호였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나는 받기로 했다. 그들의 반응을 알아야 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증오에 가득 찬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이럴 수 있어? 감히 사람을 보내서 네 시부모를 집에서 쫓아내? 김상아 여사였다. 평소에 상냥하고 가식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광기와 악독함만이 남아있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경우가 없기는. 우리 정군이가 널 버린 게 당연하지. 너 같은 년은 길바닥에 나앉아 구걸이나 해야 돼?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떨어뜨린 채 그녀가 분노를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이 욕설들은 아마 그녀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내 돈 때문에 억지로 참아왔던 말들이리라. 오늘 모든 것이 터지자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녀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주머니,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나의 평온함에 그녀는 순간 멈칫하는 듯 하더니 더욱더 광분했다. 네가 감히.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그녀가 더 욕설을 퍼부을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끊었다. 첫째, 그 집은 제 집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돈은 저희 부모님이 내셨죠. 지난 8년간 당신들이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친절했어요. 이제 제가 되찾는 건데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둘째, 내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되게 귀한 아드님에게나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밤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그의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순수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요. 저를 먼저 버리겠다고 한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셋째, 나는 21번 고르고 말했다. 만약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저를 욕하고 모욕한다면 전부 녹음할 겁니다. 제 변호사가 아주 기꺼이 아주머니께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현성그룹의 명성을 걸고 아주머니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김상아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방금 전에 그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알던 순하고 인내심 많고 만만했던 며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날카로운 고함은 사라지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야, 아가, 내가 말이 헛나왔구나. 애미한테 화내지 마라. 그녀는 늙은 부모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며 아들이 철없게 굴면 며느리인 네가 잘 타일러야지 이렇게 집에서 내쫓는 게 어디 있냐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다. 이 연극은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지난 8년이면 충분했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욕실로 들어갔다. 씻어내야 했다. 지난 8년간의 더러운 기억을 모두.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눈먼 사랑을 모두.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이다. 김상아 여사의 전화를 끊고 그녀의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나는 욕실에 들어가 욕조의 뜨거운 물을 받았다. 몸을 담그고 지난 8년간의 더러움을 모두 씻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나를 가만히 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정군 씨의 여동생이자 현재 야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채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처럼 분노에 차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전히 자신의 올케 언니인 양어리광을 부리며 따지는 투였다. 언니! 수아 언니! 왜 제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됐어요? 저 방금 에르메스 가방 주문했는데 오늘 배송 온다고 해서 계속 긁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요? 빨리 다시 풀어줘요. 오빠 일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상관이 없다고? 그녀가 몰고 다니는 차는 누가 사줬는가? 그녀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의 월세는 누가 내주고 있는가? 그녀의 수천만 원짜리 대학원 학비는 누가 내줬는가? 그녀는 나의 희생, 그녀의 무능한 오빠를 향한 나의 인내 위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채영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넌 지금 내 돈을 쓰고 있잖아.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의 피땀으로 번 돈이지. 네가 에르메스 가방 사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이제부터 뭘 사고 싶으면 제발 네가 직접 벌어서 사렴.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아마 그녀는 내가 이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을 것이다. 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이 돈 정군 오빠가 준 거잖아요. 진짜 쪼잔해. 쪼잔하다라. 좋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오빠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은 것에 더 분노하는 듯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마침내 욕조에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감싸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눈을 감고 정군 씨와 그의 가족의 모습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평화는 단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정군 씨의 남동생 박보성이었다. 유명한 망나니의 한량인 그는 내가 수없이 보증을 서주고 빚을 갚아줘야 했던 인물이다. 그의 메시지는 애원도 어리광도 아니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누나, 집안 백만 믿고 까불지 마쇼. 우리 형 창피 주고 우리 엄마 울게 만들어? 똑똑히 말해두는데 우리 부모님 집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기대하라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협박이었다. 형에게 빌부터 사는 주제에 그 형은 또 아내에게 빌부터 살고 있었다. 이제 가장 큰 기생목이 잘려나가자
기생덩굴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가족은 방법을 두 가지밖에 몰랐다. 애원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들은 세 번째 방법, 즉 스스로 노동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나는 침착하게 박보성의 협박 메시지를 캡처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친오빠 강태우에게 전송했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오빠, 이거 좀 처리해줘. 나 좀 피곤해. 그러고 나서 나는 채영과 보성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휴대폰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욕조 가장자리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창밖의 폭풍은 잠시 멎은 듯 했지만 나는 박씨 일가를 위한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은 거머리였고 방금 숙주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틀림없이 몹시 고통스럽고 굶주려 있을 것이다. 본관의 옛방의 침묵은 정말 깊었다. 지난 8년간 펜트하우스에서 항상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걷고 속삭여야 했던 그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이것은 평온함이었다. 정원에서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 천장 어딘가에서 도마뱀이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내 집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긴 머리를 말렸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 얼마만인지. 부모님은 여전히 유럽에 계셨다. 출장 겸 휴가는 2주 후에나 끝날 예정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아마 벌써 사람을 보내 정군 씨 집을 뒤집어 놓으셨을 것이다. 바람 소리에 잠시 넋을 놓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다. 노크도 없이 이 집에서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내 오빠 강태우뿐이었다. 오빠는 나보다 5살 위로, 나와는 정반대였다. 내가 어머니의 부드럽고 다소 낭만적인 면을 물려받았다면 태우 오빠는 아버지의 강인함, 결단력, 그리고 늙은 여우 같은 두뇌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오빠는 현재 현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태우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다. 한 손에는 내가 보낸 박보성의 협박 메시지가 떠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마셔. 잠 잘 오게. 오빠는 우유잔을 내 화장대 위에 놓았다. 나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 내내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함이 순간 흔들렸다. 이 사람이 내 오빠, 내 가족이었다. 미안해 오빠. 이 밤중에 귀찮게 해서. 귀찮기는. 태우 오빠가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 자식이 감히 널 협박해? 간도 크군.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빠,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전화하셨어. 딱 한마디 하시더군. 네 동생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마라.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나 폭풍 작전 개시했어. 집, 차, 돈 전부 다 회수했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주 잘했어. 태우 오빠가 내 말을 끊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8년이나 참았으면 됐어. 남편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모자라 그 집안 백수들까지 다 먹여 살렸잖아. 우리 집안이 그들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오빠가 고개를 돌려 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네가 그놈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셨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저 녀석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조만간 그놈 때문에 고생할 거다. 네가 오빠니까 잘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결국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눈이 멀었던 것이다. 태우 오빠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빠 특유의 차가운 미소였다. 그 자식,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연기라도 하더냐? 비겁한 배신자 놈들은 항상 그런 이유를 대지. 자신의 추악함을 가리려고 자기 자신을 되찾겠다니. 짐승 같은 본성이 인간성을 압도해놓고 누구한테 도덕적인 척을 하는 건지. 그래, 소원대로 해주자. 오빠가 일어나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격한 오빠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다정한 제스처였다. 피곤할 테니 이제 자. 네가 지금 할 일은 즐겁게 지내고 네 자신을 돌보는 거야. 내 몫은 다 했어. 오빠는 문을 향해 걷다가 멈춰섰다. 나머지는 오빠한테 맡겨. 오빠가 문을 닫고 나가는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오빠 말이 맞았다. 나는 내 몫을 다 했다. 폭풍 작전은 내가 베풀었던 개인적인 자산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었다. 정군 씨의 소위 커리어의 치명타를 날리는 일은 오빠의 몫이었다.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잠을 잤다.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지난 반년간의 불안감에 시달린 이후 처음이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공포 없이
아침을 맞이했다. 몸이 가벼웠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네, 오빠. 강태우는 번개보다도 빨랐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김 변호사의 이야기와 내가 읽은 정보를 통해 정군 씨의 끔찍했던 아침을 그려볼 수 있었다. 아마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고 곧 회수될 부모님 집에도 감히 가지 못한 채 어느 값싼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는 내가 준 자산을 모두 잃었어도 자신에게는 아직 커리어가 남아있다고 생각했겠지. 잘 나가는 건설회사 제2건설의 대표이사라고. 그는 틀렸다. 제2건설은 본질적으로 껍데기뿐인 회사였다. 현성그룹을 통해 내 자본 100%로 설립된 회사였다. 법적으로는 자회사였고 정군 씨는 그저 임명된 대표이사에 불과했다. 이 회사가 존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현성그룹의 모든 부수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도맡아 수주했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말해 정군 씨는 내 뒷마당의 관리인에 불과했다. 정확히 오전 9시 현성그룹 회장 자격으로 태우 오빠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단 15분 만에 끝났다. 오빠는 현성그룹이 제2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유는 제2건설 박정군 대표이사의 심각한 도덕성 및 청렴성 계약 조항 위반이었다. 아버지가 신중하게 심어놓은 조항, 즉 정군 씨의 충실함과 제2건설의 존속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조항이었다. 즉시 잘 나가던 제2건설은 단 하나의 계약도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다. 막대한 운영비용과 은행 부채만 남은 텅 빈 시체가 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정호십 씨에 내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사모님, 처리되었습니다. 현성그룹이 모든 계약을 철회하자마자 은행들이 즉시 대출금 회수 통지를 보냈습니다. 제2건설은 자산 실사를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나는 21번 들이마셨다. 박정군 씨는요?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우리 쪽 사람인 재무팀장이 방금 대주주, 즉 저입니다. 의 요청에 따라 박정군 씨에게 대표이사 해임 결정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고된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때 정군 씨의 얼굴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불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는 부유한 아내를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던 위풍당당한 대표이사였다. 24시간 후 그는 집도 차도 돈도 없는 실업자가 되었다. 그는 내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지겹다고 했다. 좋다. 이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실업자의 빈털터리, 그리고 아마 곧 빚더미에 앉게 될 자기 자신을 되찾을 자유를. 제2건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박정군 대표가 해고된 소식은 제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속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했다. 한 남자가 어리석고 탐욕스러울 수는 있지만 8년간의 제왕 같은 삶과 레드카펫이 깔린 미래를 버리고 순수한 사랑을 좇을 정도라면 그 사랑은 분명 엄청난 힘을 가졌을 것이다. 나는 최란이라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다. 내 오빠, 태우도 같은 생각인 듯했다. 그는 정군 씨를 재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우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태우 오빠는 이 세상에 특히 정군 씨 같은 기름진 먹잇감, 정확히는 정군 씨 뒤에 있는 막대한 자산을 노리는 경우에 운명적인 사랑이나 순수함을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우 오빠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앉아있는 식탁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읽어봐. 오빠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네가 말한 그 백지야. 봉투를 여는 내 손이 약간 떨렸다. 안에는 서류가 아닌 컬러로 인쇄된 사진 몇십 장과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았다. 최란이었다. 그녀는 정군 씨가 묘사한 그대로 아주 순수해 보였다. 긴 검은 머리, 크고 동그란 눈, 단순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북카페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정군 씨를 흠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사진들부터는 배경이 바뀌었다. 여전히 최란이었지만 머리는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고 흰 원피스는 옆트임이 깊게 파인 딱 붙는 검은 드레스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클럽에서 나오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낯선 남자에게서 빨간색 미니쿠퍼의 열쇠를 받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로 페이지를 넘겼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란, 본명은 최미란, 23세, 지방 출신, 이력서에는 대학 중퇴, 무직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정보일 뿐이었다. 태우 오빠가 고용한 조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라는 사실 전문적인 꽃뱀이었다. 그녀는 혼자 활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경수라는 이름의 포주가 운영하는 조직에 속해 있었다. 이 조직은 하룻밤 상대를 주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정교했다. 그들은 소위 감성 착취를 전문으로 했다. 그들의 목표는 정군 씨처럼 부유해 보이거나 부유함에 기대어 살면서 중년기에 접어들고 특히 결혼 생활의 균열이나 권태를 느끼는 남자들이었다. 백지처럼 순수하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빠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그들의 단골 수법이었다. 그들은 순진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가련한 여자를 연기하며 남자들이 스스로를 영웅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들은 6개월 혹은 1년까지도 이어지는 긴 게임을 통해 먹잇감이 완전히 자신들을 믿게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목이 바싹 말랐다. 속이 메스꺼웠다. 나의 8년 결혼 생활은 진정한 사랑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싸구려 사기극에 의해 파괴된 것이었다. 내 남편 정군 씨. 그는 낭만적인 순정파가 아니었다. 그는 바보였고 먹잇감이었으며 낚싯바늘을 문 고객이었다. 나는 북카페에서 정군 씨의 품에 안겨있는 최란의 사진과 그 다음 어두운 주차장에서 마경수라는 남자에게서 돈다발을 받고 비웃는 최란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정군 씨는 자신이 그녀의 구원자이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녀와 그녀의 조직에게 그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채굴할 날만 기다리는 금광이었을 뿐이다. 이전의 분노는 이제 시큼한 자괴감과 극도의 경멸감으로 뒤섞였다. 정군 씨는 나를 8년의 결혼 생활을 하나의 제국을 버리고 전문적으로 기획된 연극을 쫓아 달려갔다. 나는 이제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 연극의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졌다. 태우 오빠가 떠난 후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옛 내 방에 앉아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긴 학창시절의 상장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도 부모님의 자랑이자 총명하고 예리한 딸이었다. 8년의 결혼 생활은 나를 마모시켰고 인내하는 아내이자 순종적인 며느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정군 씨의 사기와 최란이라는 여자의 싸구려 연극이 더러움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태우 오빠는 거의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읽고 있었다. 오빠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도 더 굳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최란의 서류 옆에 또 다른 갈색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이것도 봐.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로 쉬어 있었다. 이 연극엔 조연도 있었어.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또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하지만 이번 사진의 주인공은 최란과 정군 씨뿐만이 아니었다. 정군 씨의 귀한 남동생 박보성도 함께였다. 나는 경악했다. 사진 속에서 박보성은 최란에게 명품 핸드백을 무릎 꿇고 바치고 있었고 그녀는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다. 다른 사진에서는 어두컴컴한 바에서 박보성과 최란이 서로 껴안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더듬거렸다. 네가 보는 그대로야. 태우 오빠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꽃뱀, 네 남편 하나만 낚은 게 아니었어. 그 동생놈까지 구워 삼고 있었지. 이 최란이라는 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대체 이 집구석에서는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 우리 조사팀이 최란의 뒤를 쫓다가 태우 오빠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녀가 정군이뿐만 아니라 박보성이한테서도 거액의 돈을 받은 걸 발견했어. 그리고 그 박보성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제2건설에서 빼돌렸어. 태우 오빠가 으르렁거렸다. 정군이가 박보성이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자재과 차장 자리에 앉혔더군. 알고 보니 그놈이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던 거야. 그 돈으로 최란이를 먹여 살리고 차 사주고 시계 사주면서 자기 친형하고 경쟁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아찔했다. 알고 보니 나는 배신한 남편 하나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시동생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형제는 둘 다 같은 여자에게 속아 내 돈으로 그녀에게 상납하고 있었다. 정군이는 자기 친동생한테 바람맞은 셈이지. 태우 오빠가 경멸 가득한 냉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두 멍청이는 둘 다 같은 꽃뱀한테 놀아나고 있었고, 이 집구석은 정말 쓰레기 하치장이군. 나는 문득 어젯밤 박보성이 보낸 협박 메시지가 떠올랐다. 우리 형 창피주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고 보니 그는 부모님이 집을 잃은 것에만 분노한 게 아니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자신이 몰래 파먹고 있던 금광, 제2건설이 태우 오빠에 의해 압류되었기 때문에, 그의 애인에게 바칠 돈줄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이 배신은 정군 씨의 외도보다도 더 역겨웠다. 그것은 어리석음, 거짓말, 절도, 그리고 욕망이 뒤엉킨 거미줄이었다. 모든 것이 내 집 아래에서 내 돈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한때 정군 씨를 젊고 교활한 여자에게 속은 사랑에 눈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무능한 대표이사였고 나쁜 남편이었으며 멍청한 형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되찾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친동생이 바로 자기 코 밑에서 회사를 갉아먹고 있는 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놈 협박 따위는 걱정하지 마. 태우 오빠가 담배를 비벼 껐다. 도둑놈은 결국 비겁한 놈일 뿐이야. 이제 돈도 떨어졌겠다. 자기 빚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 꽃뱀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자고. 둘 다 빈털터리가 된 애인을 그녀가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역겨웠을 뿐이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나는 그 더러운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했었다. 김 변호사님에게 연락해서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나는 합의가 필요 없었다. 모든 재산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나는 단지 이 8년간의 어리석음을 법적으로 끝내줄 종이 한 장이 필요했다. 나 자신의 회복에 집중하며 다시 맑은 공기를 마시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운명은 나를 그들과 조금 더 묶어두고 싶은 모양이었다. 오후에 내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룹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정군 씨 가족의 전화는 이제 지긋지긋했지만 혹시 업무 관련일까 싶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상아 여사의 욕설도 박보성의 협박도 들리지 않았다. 절망적인 흐느낌 소리였다. 형수님, 수아 형수님 맞으시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목소리는 조금 익숙했다. 네, 누군데요? 보성 씨 아내 소영이에요, 형수님. 이소영. 내 동서. 나는 문득 그녀가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착하고 다소 유약한 여자. 작은 지방 출신으로 정군 씨의 탐욕스러운 가족 안에서 거의 발언권이 없었다. 나는 항상 소영 씨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도 나와 같았지만 나보다 더 순종적인 버전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 씨? 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수화기 저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공포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형수님,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상아 여사님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영 씨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아침 내 법무팀이 법원 집행관, 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자산 회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제주도의 별장으로 찾아갔다고 했다. 그 집은 김상아 여사가 가장 아꼈던,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랑하기 좋아했던 곳이었다. 김상아 여사는 은행의 붉은색 압류 딱지가 대문에 붙는 것을 보고는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님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가 나셨어요. 소영 씨가 울먹였다. 그러다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성 위기라고 뇌졸중 증세가 있어서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하세요. 소영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형수님, 병원에서 수술 보증금으로 몇 천만 원을 내라고 해요. 나는 침묵했다. 그녀가 다음에 할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형수님, 소영 씨가 흐느꼈다. 아주버님도 보성 씨도 아가씨도 신용카드, 계좌 전부 다 막혔대요. 저희 정말 단돈 한 푼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돈을 내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형수님, 제발요. 형수님이 이 집안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미워요. 하지만 어머님도 사람이잖아요. 제발요, 형수님. 나는 창가에 선체로 얼어붙었다. 어젯밤 나에게 미친년, 경우 없는 년이라고 욕하던 여자. 이제 그녀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 소영 씨는 수화기 저편에서 계속 울며 병원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주버님은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고 보성 씨는 의사에게 소리 지르고 채영 아가씨는 울기만 한다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목이 바싹 말랐다. 내 첫 반응은
상관없다였다. 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니 그들이 거둬야 했다. 하지만 소영 씨의 애원하는 울음소리와 한 사람의 목숨이라는 생각이, 소영 씨의 울음소리는 수화기 저편에서 끈질기게 내 방의 침묵을 파고들었다. 수아 형수님, 제가 형수님께 부탁할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알고요. 하지만 제발요. 그냥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어느 병원, 몇 호실이에요. 소영 씨는 황급히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나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벨벳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 어린 시절의 방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상아 여사.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의 이성으로. 만약 김상아 여사가 죽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법적으로 나와 정군 씨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 서류는 아직 김 변호사의 책상 위에 있었다. 나는 여전히 박 씨 집안의 맏며느리였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언론은 뭐라고 쓸까? 그들은 정군 씨가 나를 배신한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의 온 가족이 8년간 나에게 기생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단 하나의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다. 억만장자인 현성그룹 회장의 며느리, 돈이 없어 시어머니가 죽는 것을 외면하다. 그것은 오점이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명예, 현성그룹 전체에 흠집을 낼 오점. 그들은 우리 강씨 집안을 비인간적이고 냉혈한 집안이라고 말할 것이다. 김상아 여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낸 셈이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 몰락의 순간에도 그들이 여론과 사회적 도덕성으로 나를 올가맬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들은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나는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자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울고 용서하고 다시 그들의 금광이 되어주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나는 갈 것이다. 하지만 현성그룹의 상속녀 강수아의 자격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 청구서를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아닌 마지막 거래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돈을 사용해서 나의 완전한 자유를 살 것이다. 나는 이 값을 마지막으로 한번 치르고 모든 은원을 끊어내 앞으로 나와 그들 사이에 그 어떤 연결고리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옷장으로 향했다. 나는 부드럽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옷을 고르지 않았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골랐다. 머리를 높게 묶고 화장을 꼼꼼하게 고쳤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이 눈은 울기 위한 눈이 아니었다. 이 눈은 종말을 목격하기 위한 눈이었다. 나는 개인 비서에게 전화해 즉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차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의무가 될 것이다. 서울대학병원은 언제나 소란스러웠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소영 씨가 알려준 VIP 병동은 조금 더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깨졌다. 박 씨 일가 거의 전원이 복도에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다. 시아버지, 박 씨? 평생 아내에게 의지해 살아온 그 남자는 이제 플라스틱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넉나간 표정으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멋쟁이 시누이 채영은 벽에 기댄 채 눈물로 화장이 번져 훌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양아치 시동생 박보성이 나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손을 치켜드는 것을 보니 아마 나를 때릴 생각이었나 보다. 누나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우리 비참한 꼴 보러 왔어? 우리 엄마 비웃으러 왔냐고? 당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야. 당장 꺼져. 그의 손이 내게 닿기도 전에 나와 함께 온 경호원이 번개처럼 그의 팔을 막고 뒤로 밀쳐냈다. 보성은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경호원의 팔에 손을 얹어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직접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채영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내 정장 소매를 붙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값비싼 원단을 파고들었다. 언니? 수아 언니, 왔구나. 언니가 우릴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의사가 당장 돈이 필요하대. 언니, 제발 좀 말해줘.
채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에르메스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여자가 이제는 현실 앞에서 공포에 질린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훑어보았다. 두려움, 공황, 절망, 그리고 보성의 눈에는 어리석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남 탓을 참 잘했다. 내가 내 것을 되찾아간 것을 탓할 뿐 오늘의 비극이 자신들의 탐욕과 정군 씨의 배신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아, 정군 씨는 어디 있지?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 그를 발견했다. 그는 복도 끝 구석진 곳에 가족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는 그저 두 손에 머리를 묶고 앉아 있었다. 넓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표이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순정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완전히 실패한 패배자처럼 보였다. 그는 내가 온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채영의 손을 차갑고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수간호사가 서 있는 카운터로 곧장 걸어갔다. 과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강수아라고 합니다. 박정군 씨의 아내이자 환자 김상아님의 며느리입니다. 의사는 나를 보고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강수아님,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보성이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가식 떨지 마. 우린 당신 돈 필요 없어. 꺼지라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연하게 핸드백을 열어 블랙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건넸다. 우선 사람부터 살려주세요. 나는 의사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병원비는 전부 이 카드로 계산해 주시고 가장 좋은 약과 가장 좋은 서비스를 사용해 주세요. 간호사가 카드를 들고 돌아서자 나는 비로소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 구두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렸다. 나는 내 행동에 얼어붙은 보성을 똑바로 쳐다봤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내 질문이 병원 복도에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사나운 들개처럼 굴던 보성은 이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그리고 간호사의 손에 들린 블랙카드를 다시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분노는 이내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젯밤 나를 협박하던 남자가 이제 내가 자기 어머니를 살리는 돈을 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 씨 일가의 다른 사람들도 침묵했다. 시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채영은 흐느끼기만 할 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카드와 영수증을 들고 돌아왔다.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돌려받았다.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치익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내게 나와 이 가족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마지막 칼날 소리 같았다. 5천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나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사기에는 너무나도 싼 값이었다. 나는 카드를 지갑에 천천히 넣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봤다. 이번에는 보성을 보지 않았다. 시아버지, 박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명목상이 가족의 가장인 남자. 평생 그 책임을 져본 적 없는 남자. 아버님, 나는 차분하지만 구석에 앉은 정군 씨를 포함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돈을 내는 건 제가 아직 박 씨 집안의 며느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보성과 채영을 훑어보았다. 저는 제 가족, 우리 강씨 집안의 명예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배은망덕하게 굴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5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제가 당신들 가족과 인연을 끊는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이 순간부터 박씨 집안의 생사, 부귀영화나 가난, 그 어떤 것도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성은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채영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복도 구석을 바라보았다. 8년간 내 남편이었던 정군 씨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는 그의 눈빛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볼 수 있었다. 어젯밤 자기 자신을 되찾겠다고 소리치던 남자는 이제 영혼 없는 무가치한 그림자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비겁하게 구석에 숨어 동생들이 나와 마주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병원의 차가운 복도를 따라 뒤돌아 걸었다. 내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비참함,
수치심, 분노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자유를 위해 돈을 지불했고, 이제 떠나고 싶었다. 경호원이 미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놓았다. 차가운 금속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나를 이 숨막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준비를 했다. 수아야, 거기서. 등 뒤에서 쉬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멈칫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비겁한 구석에서 걸어 나올 결심을 한 것이다. 정군 씨, 나는 비틀거리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가 황급히 달려와 엘리베이터 문 앞을 막아섰다. 나의 유일한 탈출구를.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봐야 했다. 맙소사,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인가? 값비싼 이탈리아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실크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선 채 퉁퉁 부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거뭇거뭇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거지 같았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남자 같았다. 그가 떨리는 입술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듯 했지만 목이 메는 듯 했다. 그는 내 팔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수아야, 너. 내 경호원이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나와 그 사이를 막아섰다. 명령 없이도 이루어진 단호한 행동이었다. 정군 씨는 불에 댄 듯 손을 움츠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마침내 그가 온전한 문장을 말했다. 사과도 후회도 아닌 책망이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 다 죽으라는 거야? 그가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이 순간까지도 그의 어머니가 내 돈으로 방금 죽다 살아났고 그의 가족이 그의 배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 가족을 죽인다고?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정군 씨, 그들을 죽이려 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되찾겠다고 결심했을 때 당신은 이미 당신 손으로 그들을 죽인 거야. 내 말은 그의 미친 듯한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거짓된 자존심의 마지막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더니 내가 알던 그 키 크고 거만했던 남자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참하게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수아야. 정말 잘못했어. 나 그때 뭔가에 씌인 것 같았어.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더듬거렸다. 명령 취소해줘. 김 변호사한테 멈추라고 해줘.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그 여자랑 헤어질게. 최란 당장 헤어질게. 제발 부탁이야. 나는 이 서투른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나를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하며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워서 울고 있었다. 돈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다. 그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집을, 차를, 20억 원을 되찾고 싶어 했다. 내가 베풀었던 왕자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지난 8년간 내가 그의 자잘한 실수들을 항상 용서해 주었듯이 이번에도 내가 쉽게 용서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나는 눈물로 젖고 울음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가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그때는 거만함이 가득했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 없어. 오직 내 사랑만이 필요할 뿐이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정 한 점 없는 차갑고 공허한 미소였다.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죠?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탁할 사람을 잘못 찾았네요, 정군 씨. 당신의 진정한 사랑에게나 가서 부탁해야죠. 정군 씨가 얼어붙었다. 눈물이 멎었다. 그는 나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최란? 란이 말이야? 그래요. 나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을 즐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녀는 백지처럼 순수하다고. 물질을 초월했고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병원비 5천만 원 그리 큰 돈 아니죠? 그렇게 위대한 사랑이라면 최란 씨에게 전화해보지 그래요? 나는 공포로 커지기 시작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가서 그녀를 찾아요. 그녀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분명 5천만 원 정도는 해결해 줄 거예요.
어쩌면 그 20억 원이랑 당신 회사까지도 해결해 줄지 모르죠. 어서 가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세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옆을 스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경호원이 뒤따라 들어와 닫힌 버튼을 눌렀다. 차가운 금속문이 천천히 닫혔다. 점점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정군 씨의 얼굴이 보였다. 더 이상 분노도 애원하는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악, 공포,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다. 차가 나를 그 숨막히는 병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8년의 결혼 생활. 내가 애써 쌓아 올린 8년이 결국 병원 복도에서의 싸구려, 더러운 연극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정군 씨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했던 말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을까? 나는 그곳에 없어 목격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후 그가 정말로 내 말대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를 믿어서가 아니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 그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넉나간 눈빛, 채영의 울부짖음, 보성의 분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거의 죽일 뻔했던 어머니 김상아 여사를 보러 들어갈 용기도 없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병원의 비상계단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주저앉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최란의 번호, 진정한 사랑, 백지처럼 순수한 여자의 번호였다. 나는 그때 그의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나에게 애원할 때보다도 더 비참했으리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라나, 나야, 나. 그리고 나는 그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의 아내, 그 미친년이 모든 것을 되찾아갔다고. 회사는 파산했고 집도, 차도, 돈도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신데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다고. 나는 수학이 저편의 무서운 침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기름진 먹잇감이 갑자기 빚더미로 변했을 때, 전문 배우가 보여주는 침묵,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대답했다고 한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다. 정군 씨가 나중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심지어 걱정하는 듯한 투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당황과 계산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고 한다. 다 잃었다니요? 정군 씨, 저 지금 바빠요. 시골에 계신 엄마한테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오빠가 알아서 좀 해결해 보세요. 그때 정군 씨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고 한다. 라나, 끊지 마. 네가 필요해.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돈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며칠만 내 집에 가서 지내면 안 될까? 그리고 그때 그 백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안 돼요. 그녀는 앙칼지게 소리쳤다고 한다. 더 이상 애교 섞인 부드러움은 없었다. 제 자취방 좁아요. 같이 살기 불편해요. 끊을게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뚜. 비상계단에 차가운 신호음이 울려 퍼졌다. 8년의 불을 잃은 남자는 이제 진정한 사랑마저 잃었다. 모든 것이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 숨막히는 병원을 떠났다.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봄비가 자동차 유리창을 때렸다. 꼭 지금 내 심정 같았다. 정군 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과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듯한 극심한 피로감만 느껴졌다. 8년의 결혼 생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쌓아 올렸던 8년이 결국 병원 복도에서의 싸구려, 더러운 연극으로 막을 내렸다. 본가로 모실까요, 사모님?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다. 나는 입을 열 기운도 없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보이던 절망으로 새하얗게 질린 정군 씨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내가 잔인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말이 그가 내게 안겨준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했다. 내 말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을까? 나는 몰랐다. 내가 떠난 후 그날 밤 정군 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내 궁금증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풀렸다. 소영 씨였다. 내 동서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형수님,
어제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위기는 넘기셨어요. 괜찮아요. 나는 거리를 두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면 됐어요. 나의 냉담함이 소영 씨를 더 난처하게 만든 듯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말을 이었다. 형수님, 어제 형수님 가시고 나서 아주버님이 병실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비상계단에서 울고 계셨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소영 씨는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비참하게 울며 애원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다 잃었어. 아무것도 없어. 제발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를 버리겠다며 거만하게 굴던 남자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소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주버님이 그 여자분한테 네 집에 며칠만 신세지면 안 될까? 갈 곳이 없어라고 애원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럼 그는 정말 내 말대로 한 것이었다. 자신의 순수한 사랑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요. 내가 물었다. 그리고 소영 씨는 머뭇거렸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넋 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얘지시더라고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그 여자분이 소리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안 돼요. 제 자취방 좁아요.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버님은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비틀거리면서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나는 소영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취방이 좁다. 한 남자가 가족, 아내, 자식, 커리어를 모두 버리게 만든 위대하고 순수한 사랑이 결국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좁은 자취방 하나에 그를 들여놓지 못했다. 나는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그들의 사랑은 고시원 방보다도 좁았던 셈이다. 소영 씨와의 통화 후 나는 정군 씨의 비참한 모습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다. 내 일에 집중해야 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일방적인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었다. 원래 나눌 것이 없었으니까. 내가 회수한 모든 것은 결혼 전 내 재산이거나 현성그룹의 자산이었다. 나는 단지 이 8년간의 어리석음을 법적으로 끝내줄 종이 한 장이 필요했다. 서류 조항들을 검토하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려 애쓰고 있는데 태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엄격한 오빠에게서는 보기 힘든 비꼬는 듯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네, 전 남편 될 사람이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 맞춰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관심 없어. 나도 관심 없어. 태우 오빠가 수화기 저편에서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 보안팀에서 방금 보고가 들어왔어. 어젯밤 자정에 그놈이 돌아왔더군.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아직도 그 집에 돌아올 낯짝이 남아있단 말인가? 태우 오빠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취 상태로 돌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대. 아직도 자기가 그 집 주인인 줄 알았나 봐. 나는 그 광경을 상상했다. 술과 절망에 취한 정군 씨가 자신이 알던 유일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이 더 이상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도어록은 이미 무력화시켰지. 태우 오빠가 말했다. 내가 거기 보안팀을 전부 교체했어. 그 집안이 고용했던 어설픈 경비원들이 아니라 우리 쪽 전문 경호원들로. 그들이 들여보내주지 않자 여기가 자기 집이라며 소리치고 욕을 했더군. 우리 경호원들은 태연하게 선생님 성함은 소유주 명단에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태우 오빠가 웃었다. 그놈 짐. 아니, 8년 전 낡아 빠진 옷 몇 벌하고 내 돈과 상관없는 개인 물품 몇 개. 가사 도우미가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싸놨더군. 옛날에 그놈이 시골에서 우리 집에 처음 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야. 우리 경호원이 그 가방을 로비로 들고 내려와서 그놈 앞에 놓고 말했지. 이것이 이 집에 남아있는 선생의 전 재산입니다. 사모님 지시에 따라 수령하시고 떠나주십시오. 나는 멍해졌다.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분명 태우 오빠의 지시였을 것이다. 내 오빠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호하고 잔인했다. 그래서 가방 들고 갔어? 그럼 어쩌겠어? 태우 오빠가 웃었다. 그 가방을 보더니 로비에 주저앉아 애처럼 엉엉 울더래. 하지만 우리 경호원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신경도 안 쓰고 팔짱 끼고 쳐다보기만 했어. 결국 그놈이 직접 그 낡은 가방을 들고 밤속으로 터덜터덜 사라졌지.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갈 곳도 없이
말 그대로 완벽한 빈털털이 노숙자가 된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기념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맨몸으로 나갈게. 결국 그 말이 그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셈이었다. 그는 나를 버리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된 것이다. 진정한 사랑도 그를 거부했고 마지막 안식처마저 그를 내쫓았다. 나는 통쾌함이나 연민에 빠져들지 않았다. 감정은 사치였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다. 내게는 국제기숙학교에 있는 아들, 박지휘가 있었다. 이번 주말에 아들을 데리러 가야 했다.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이들은 예민하다. 시나리오를 최대한 부드러운 설명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태우 오빠 방 바로 옆에 내 사무실이 있었다. 정군 씨의 내조를 위해 8년간 비워뒀던 방이었다. 오늘 나는 돌아왔다. 내 커리어를 내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며 다시 업무의 흐름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는데 늦은 오후에 태우 오빠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내 휴대폰이 아니라 사무실 내선 전화로였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오빠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했어? 서류 보고 있어. 무슨 일이야, 오빠? 심각한 건 아니고. 오빠의 목소리가 비꼬는 투로 바뀌었다. 내 왕자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여전히 사랑을 굳게 믿고 계시더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이야? 아직도 그 최란이라는 여자가 오해를 받았거나 뭔가 딱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더군. 태호 오빠가 말했다. 자취방이 좁다는 거절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 봐. 우리 팀이 계속 그놈을 주시하고 있어. 어쨌든 네 전남편인데 노숙하다가 무슨 멍청한 짓이라도 해서 네 평판에 흠집을 내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싸구려 카페에서 멍하니 있더니 오후에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기억났다. 약 3개월 전. 내가 우연히 정군 씨가 마음대로 사용하던 제2건설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았을 때 더 스타 프로젝트 아파트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다. 그때 내가 묻자 정군 씨는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 비용이라며 말을 돌렸다. 심지어 내가 사업에 대해 뭘 아냐며 끼어들지 말라고 짜증까지 냈었다. 알고 보니 접대 비용이 아니었다. 그가 회사, 즉 내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애인에게 사줄 집을 계약한 것이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순수한 연극치고는 투자가 너무 과했다. 그는 내 돈 5천만 원을 훔쳐 아파트를 사주면서 그녀는 그에게 좁은 자취방에 산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 아파트 로비 아래에 서 있더군. 태우 오빠는 보고서를 읽듯 무미건조하게 말을 이었다. 입주민 카드가 없으니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거지처럼 서서 아파트 위층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 경비원이 몇 번이나 쫓아냈는데도 안 가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비련의 주인공처럼 서서 자기 사랑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 나는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8년 전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남자를 따랐다. 이제 그 남자는 다른 화려한 건물 아래에 서 있었다. 내 돈으로 산 건물 아래에서 다른 여자의 사랑을 구걸하며. 그날 저녁 나와 태우 오빠는 본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폭풍 같았던 나의 8주년 기념 만찬과는 다른 조용한 저녁이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셨다. 나는 정군 씨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그 이름으로 식사를 망치고 싶지도 오빠와의 오붓한 저녁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가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 태우 오빠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는 화면을 쓱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차가운 웃음. 오빠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경멸할 때만 짓는 웃음이었다. 이것 좀 봐. 오빠가 내 쪽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우리 팀이 방금 보냈어.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 막을 내렸더군. 네가 말한 그 백지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운 색깔을 가졌나 봐. 나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급하게 찍은 듯 흔들리고 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찍은 것 같은 영상이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로비가 보였다. 그리고 분홍색 미니쿠퍼 한 대, 이 차의 월 할부금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기억났다. 차가 로비 앞에 멈춰섰다. 최란이 내렸다. 그녀는 북카페 사진 속의 순진한 모습이 아니었다. 화장은 매우 짙었고 옆 트임이 깊게 파인 딱 붙는 검은색 가죽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화려하게 웨이브져 있었다. 순수한 소녀라기보다는 파티의 여왕 같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운전석에서 다른 남자가 내렸다. 험악해 보이는 인상에
짧은 스포츠 머리,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최란의 허리를 감쌌고 두 사람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태우 오빠가 조사했던 포주, 마경수인 듯했다. 그리고 그때 로비의 어두운 구석에서 남루하고 더러운 몰골의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정군 씨였다. 그는 최란과 그 남자 앞을 막아섰다. 영상의 소리는 자동차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정군 씨가 최란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모습은 똑똑히 보였다. 아마도 라나, 날 속였어. 이 자식은 누구야? 라고 외치고 있었을 것이다. 최란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그녀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내 정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웃음 경멸적인 비웃음이 채웠다. 태우 오빠가 마치 무성 영화의 해설자처럼 내 귓가에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팀 보고에 따르면 저 여자가 정군이를 보더니 박장대소를 했대. 그리고 정군이 얼굴에 대고 똑똑히 말했지. 속였다고? 내가 오빠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 멍청아.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태우 오빠는 계속했다. 그 여자가 말했대. 네 그 잘난 마누라 돈 없었으면 네가 뭔데? 그냥 시골뜨기 건설기사 나부랭이잖아. 우리 경수 오빠 말대로 너 같은 놈들이 제일 멍청하고 탐욕스러워서 구슬리기 쉽다니까. 영상 속에서 마경수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휘둘러 정군 씨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미 굶주리고 지쳐있던 정군 씨는 아파트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다. 최라는 쓰러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경수의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은 비웃으며 그의 몸을 넘어 엘리베이터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태우 오빠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목이 바싹 말랐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다. 내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 내가 8년의 청춘을 바쳤던 남자. 이제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훔친 내 돈으로 사준 아파트 로비에서 애인과 그녀의 포주에게 모욕당하며 그는 아내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마침내 모든 것을 걸었던 순수한 사랑마저 잃었다. 그가 찬양했던 그 백지는 결국 완벽하게 계산된 사기극에 위조된 청구서에 불과했다. 차가운 아파트 로비 바닥에 쓰러진 정군 씨의 영상은 그날 저녁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었다. 그와 그리고 그런 멍청이를 사랑했던 나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싸구려 꽃뱀에게조차 놀아나는 남자를 위해 나는 8년의 청춘을 바치고 내 커리어를 포기하며 제국을 건설해 주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태우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이제부터 그 사람에 관한 건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말해주지도 마. 알고 싶지 않아.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네가 그놈을 버린 게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일의 소용돌이에 뛰어들었다. 김 변호사는 일방적인 이혼 소송 서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었다. 나눌 것이 없었으니까. 내가 회수한 모든 것은 결혼 전 내 재산이거나 현성그룹의 자산이었다. 나는 단지 법적인 확인, 박정군이라는 이름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줄 종이 한 장이 필요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정보들이 이따금 내 귀에 들어왔다. 태우 오빠는 여전히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오빠의 말대로 그놈이 무슨 미친 짓을 해서 네 평판에 흠집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군 씨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았다. 수술 후 회복 중인 김상아 여사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영 씨가 몰래 전화해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박 씨 일가는 내가 지불한 5천만 원 외에 남은 병원비를 두고 개처럼 싸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시아버지는 보성의 어리석음을, 보성은 채영의 무능함을, 채영은 모든 것을 망친 오빠를 원망하며 울었다. 모든 일의 원흉인 정군 씨는 사라져버렸다. 그들 중 누구도 정군 씨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정군 씨는 그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그가 한때 속했던 부유한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모텔에도 더 이상 머물지 못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태우 오빠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내가 선물했던 명품 시계를 팔아 몇백만 원으로 버텼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가락시장 근처의 한 PC방에서 목격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타났다. 이탈리아 정장을 빼입고 롤스로이스를 타던 대표이사 박정구는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그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채소가게 주인들을 위해 리어카를 끌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생선가게.
채소 가게 주인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말 그대로 빈민굴 같은 쪽방에서 지내야 했다. 곰팡내나고 축축한 3평도 안 되는 방에서 다른 인부 3명과 함께. 이것이 나의 보호막이 사라진 그의 진짜 세계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다. 그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되찾고 싶어 했던 진짜 자기 자신이었다. 내가 없는, 내 돈이 없는, 우리 가족의 권력이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적나라한 현실 속 진짜 그는 시장 바닥에서 자비를 하며 버는 몇 푼의 가치밖에 없었다. 그는 왕자 같은 삶 대신 순수한 사랑을 택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한 사랑은 그를 버렸고 왕자 같은 삶은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사회 밑바닥에서 자신의 땀과 아마도 피와 눈물로 치르고 있었다. 정군 씨가 도매시장에서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나 또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8년간 정군 씨의 아내로 살면서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나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숨쉬었다. 나 역시 꿈과 커리어가 있는 여자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본가 침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한 얼굴, 슬픈 눈, 그리고 8년간 길러온 검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정군 씨가 긴 머리가 청순해 보이고 현모양처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청순함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나? 배신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도시에서 가장 비싼 헤어 살롱에 전화했다. 지금 바로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예약하고 싶어요. 2시간 후 나는 살롱을 나섰다.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는 사라지고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가 부드럽게 웨이브져 있었다. 차분한 밤색으로 염색하자 얼굴이 환해 보였고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은 예리하고 단단한 눈빛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다. 거대한 옷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기 꽃무늬 원피스들, 부드러운 실크 옷들, 저런 순해 보이는 옷들은 전부 포장해서 기부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옷장을 열었다. 8년간 잊혔던 가장 안쪽에 있던 옷장. 안에는 비닐에 쌓여 조심스럽게 보관된 몸에 꼭 맞는 정장들, 고급 실크, 블라우스들, 강인한 오피스룩, 그리고 당당한 하이힐들이 있었다. 이것은 박정군의 아내가 되기 전 현성그룹 프로젝트 개발 본부장 강수아의 옷들이었다. 다음 날 나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채 현성그룹 본사로 들어섰다. 태우 오빠가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오빠가 드물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옛날 내 동생 모습 같네. 나는 이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빠나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이제 충분했다. 나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나는 태우 오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돈은 있어. 20억 원의 동결된 자산은 사실 박 씨 일가에게 증여했던 자산이었지만 내 개인 자산, 현금과 투자금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8년간 집에 있으면서 나는 살림만 한 것이 아니었다. 꾸준히 시장을 주시하고 투자하고 돈을 벌었다. 단지 정군 씨가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뭘 하고 싶은데? 태우 오빠가 흥미로운 듯 물었다. 투자펀드를 설립하고 싶어. 이 생각은 정군 씨의 몰락을 보며 떠올랐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예술에 투자하고 싶어. 한국현대미술투자펀드. 그것은 나의 열정이었다. 정군 씨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무시해서 8년간 접어둬야 했던 꿈. 태우 오빠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잠재력이 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룹에서 지원할게. 그렇게 정군 씨가 시장에서 채소 상자 나르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나는 금융 전문가, 미술 큐레이터, 변호사들과 첫 회의를 시작했다. 그가 몇 푼의 돈을 두고 흥정하고 있을 때 나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공평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어 했고 나 또한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단지 그의 자아는 사회 밑바닥의 빈털털이었고 나의 자아는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대표라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나와 정군 씨의 삶의 격차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나는 과거를 생각할 틈도 없이 바빴다. 새로운 삶이라는 의미로 새삼 인베스트먼트라고 이름 지은 투자펀드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나는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했고 도시들을 오가며 예술가들을 만났다. 내 삶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수익률 숫자로 가득 찼다. 반면 정군 씨는 여전히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비극을 초래한 자들도 서서히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태우 오빠는 포주 마경수의 조직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오빠의 말대로 감히 강씨 집안을 건드린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편히 살게 둘 수 없어서였다. 어느 날 저녁 태우 오빠가 조금 통쾌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내 그 백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알고 싶지 않아. 나는 피곤하게 대답했다. 그냥 말해줘. 마경수가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대. 태우 오빠가 웃었다. 6개월이나 공들인 연극. 최란이한테 연기시키느라 투자한 돈이 얼만데. 결국 한 푼도 건지지 못했으니. 우리 쪽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계획은 정군이가 나와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 즉 수백억 원을 분할받으면 최란이가 사랑을 미끼로 그 돈을 전부 빼내는 거였어. 강남의 아파트나 미니 쿠퍼는 그저 초기 투자였을 뿐이지. 하지만 그들은 폭풍 작전을 예상하지 못했어. 정군이가 거지보다 못한 신세로 쫓겨날 줄은 몰랐던 거야. 마경수는 사업가야. 태우 오빠가 말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지. 박정군 프로젝트가 실패했으니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최란이가 책임을 져야지.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쳤다. 마경수가 최란이한테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고 있대. 6개월간의 연극에 투자된 모든 비용, 심지어 북카페 배경 조성을 위한 비용까지 전부. 그 여자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연기는 못해. 마경수가 진짜로 손님 접대를 시키고 있거든. 배 나온 늙은이들, 졸부들. 박정군 프로젝트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야. 속이 메스꺼웠다. 박보성은요? 문득 그 멍청한 시동생도 최란과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태우 오빠가 비웃었다. 마경수가 박보성이도 찾아갔지만 그놈도 껍데기뿐인 놈이라는 걸 알게 됐지. 제2건설이 파산하면서 그놈도 빈털터리가 됐고 내가 횡령 증거를 찾을까봐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있거든? 마경수는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모든 책임을 최란이한테 돌리고 있는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있군요. 그렇지. 태우 오빠가 말했다. 하지만 최란이도 만만치 않은 년이야.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 마경수에게 갚을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리고 그녀가 누구를 떠올렸을까? 자기 발 아래 무릎 꿇었던 두 멍청이를. 박보성이는 사라졌으니 남은 건 정군 씨뿐이네요. 나는 그의 말을 마저 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그리고 지금 최란이 바로 그런 짐승이었다. 내 예감은 맞았지만 현실은 내 상상보다도 더 끔찍하고 치욕적이었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그 더러운 도매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이 이야기도 역시 태우 오빠가 전해주었다. 오빠의 팀이 정군 씨를 계속 주시하다가 이 전무후무한 빛 독촉 장면을 우연히 촬영하게 된 것이다. 몇 주간의 막노동 끝에 정군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까맣고 깡말랐으며 얼굴은 해쓱하고 눈은 퀭했다. 그는 채소 바구니 더미 옆에 쭈그려 앉아 말라빠진 빵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과 2,000원의 밀린 임금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그를 게으르고 일도 못한다며 욕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최란이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백지도 파티의 여왕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처럼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을 못 자, 얼굴은 푸석했다. 화장은 저렴하고 촌스럽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듯 더러운 채소 더미 속에서 정군 씨를 찾아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달려들어 정군 씨 손에 들린 빵을 낚아채 땅에 던져버렸다. 아직도 밥이 넘어가?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시장 전체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정군 씨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최란을 본 그의 눈에 아마도 희미한 희망이 스쳤을 것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여자. 돈 어딨어? 최란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리쳤다. 돈 어디다 숨겼어? 나 사랑한다며. 나 책임진다며. 근데 지금 뭐야? 내가 마경수한테 시달리는 동안 넌 일단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정군 씨는 이제 완전히 환상에서 깨어난 듯 더듬거렸다. 나 말했잖아. 정말 돈 한 푼도 없어. 나도 속았어. 상관없어. 최라는 미친 듯이 그의 낡은 작업복 멱살을 잡았다. 돈 필요해. 당장 내놔. 돈 안 주면 마경수가 날 죽일지도 몰라. 돈 숨겨놨지? 내놔. 없어. 정말 없어. 정군 씨가 힘없이 저항했다. 정군 씨의 절망은 최란의 광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듯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녀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자
온갖 약속을 했던 남자가 지금 여기 무력하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를 갈더니 손을 휘둘러 그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란스러운 시장 한가운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최란이 자신이 한때 사랑이라 불렀던 남자를 시장 한복판에서 때린 것이다. 정군 씨는 붉게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극도의 치욕감. 쓸모없는 새끼. 최란이 분노와 절망으로 눈물을 흘리며 악을 썼다. 비겁한 놈. 널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그녀는 다시 손을 들어 그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정군 씨는 드물게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밀쳐냈다. 꺼져. 당장 꺼져. 최란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내가 꺼지라고? 내 꼴이나 봐. 거지보다도 못하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녀는 정군 씨 발치에 침을 뱉고는 비틀거리며 돌아서 가버렸다.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부어오른 뺨을 감싼 채 얼어붙은 정군 씨만 남겨두고 태우 오빠가 영상을 껐다. 오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연극 참 볼만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한한 역겨움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그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마지막 가장 비싼 대가였다. 도매시장에서 벌어진 최란이 정군 씨의 뺨을 후려친 그 연극은 내 인생이라는 그림에 튄 더러운 먹물 자국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태우 오빠에게 정군 씨의 상황을 더는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가 어디서 구걸을 하든 누구에게 맞든 상관없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화해야 했다. 내게는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었다. 주말. 나는 아들 지휘가 있는 국제기숙학교로 차를 몰았다. 아이는 올해 6살. 8년의 결혼 생활에서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존재였다. 차는 평탄한 아스팔트길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양옆에 푸른 가로수가 학교의 조용한 교정으로 이어졌다. 이곳의 공기는 맑고 평화로웠다. 정군 씨가 자신의 인생을 묻고 있는 축축하고 악취나는 도매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나는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생의 더러운 것들을 결코 맛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내가 그 더러움을 아이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다. 학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손바닥에 땀이 찼다. 정군 씨 없이 아이를 본가로 데려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난 몇 주간 나는 아빠가 바빠서 먼 곳으로 출장 갔다고 거짓말하며 영상 통화만 했다. 하지만 지휘는 똑똑한 아이였다. 아이는 알아챌 것이다. 엄마, 지휘의 맑은 목소리가 나를 생각의 늪에서 건져냈다. 아이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환한 얼굴로 교실에서 뛰어나왔다. 꼭 내 어릴 적 모습 같았다. 아이는 내 품에 뛰어들어 목을 꽉 껴안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향긋한 베이비워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근심을 씻어주는 순수한 향기였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휘가 제잘거렸다. 이번 주에는 펜트하우스로 가요? 수영하고 싶어요. 아빠는 아직 안 오셨어요? 출장 엄청 오래 가시네요. 나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심장이 조여왔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마침내 나왔다. 나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꼼꼼히 채워주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시동을 걸고 차를 천천히 교문 밖으로 몰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교정의 조용한 구석,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차를 세웠다. 아이를 돌아보았다. 지휘도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지휘야,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엄마 말 잘 들어. 아빠하고 엄마는 이제 같은 집에서 살지 않을 거야. 지휘가 눈을 깜빡였다. 작은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왜요? 아빠랑 엄마랑 싸웠어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가장 부드러운 진실을 선택했다. 아빠가 아주 먼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셨어. 새로운 삶을.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오지 않으실 거야. 다시 안 와요? 지휘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하지만 저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는 이제 저 사랑 안 해요? 나는 고통스럽게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지휘야. 아빠는 그냥 너무 바쁘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널 사랑하시고 태우 삼촌도 있잖아. 우리 외할아버지 댁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자.
거기에는 정원도 있고 연못도 있어. 좋지? 지휘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는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6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진실을. 나는 아들을 껴안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박정군, 당신은 우리를, 이 아들을 버리기로 선택했어. 좋아.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어. 나는 아이를 위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거야. 배신, 거짓말, 그리고 박씨 일가의 그 어떤 구성원의 그림자도 없는 세계를. 몇 주가 지났다. 나와 지휘는 본가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차 익숙해졌다. 아이는 가끔 아빠를 찾으며 슬퍼했지만 외조 부모님의 관심과 새삼 인베스트먼트 일로 바쁜 내 모습에 점차 밝아졌다. 내 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다. 나는 지휘를 데리고 어린이 회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나는 차를 바꿨다. 정군 씨와 함께 타던 롤스로이스가 아니었다. 흰색 벤츠 SUV. 내가 두 모자를 위해 쌓아 올리려는 삶처럼 안전하고 튼튼한 차였다. 지휘는 뒷좌석에서 자기가 그릴 공룡 그림에 대해 제잘거리고 있었다. 나는 백미러로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다. 단순하고 평화로운. 이 행복을 위해 배신자 남편은 필요 없었다. 차가 항상 붐비는 큰 사거리의 신호등에 멈춰 섰다. 차 안에 감미로운 음악을 흥얼거리고 있는데 뒷좌석의 지휘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가 약간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기 거지 아저씨가 있어요. 너무 더러워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운전석 옆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지 아저씨가 아니었다. 정군 씨였다. 나는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 남자는 남루하고 더러웠다. 기름과 흙으로 얼룩진 작업복은 찢어져 있었고 떡진 긴 머리가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새까맸고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까지 역한 냄새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들 사이를 오가며 찢어진 야구 모자를 내밀어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내 차를 보았다. 아마 번호판을 알아보았거나 차창 너머로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굶주림으로 흐리멍덩했던 그의 눈이 갑자기 광적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아야, 수아야. 그가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달려와 내 차창을 양손으로 두드렸다. 라이, 에미다글. 뒷좌석의 지휘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엄마, 무서워요. 저 아저씨 왜 저래요? 지휘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나는 소리치며 황급히 모든 문을 잠갔다. 수아야, 문 열어. 나야. 정군이야. 그가 울부짖었다. 눈물 콧물이 더러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나 좀 살려줘.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어. 수아야. 주위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신호는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그가 내 차 앞을 막고 있어 갈 수가 없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가 울며 비참하게 애원했다. 그 미친년, 최란. 그년이 날 속였어. 날 속였다고. 수아야, 내가 속았어.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는 여전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남 탓만 하고 있었다. 결코 자신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가 뒷좌석에서 공포에 질려 움츠리고 있는 지휘를 보았다. 그의 광적인 눈에 새로운 더러운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뒷문으로 달려가 지휘가 앉아있는 쪽 창문을 두드렸다. 지휘야, 아빠야. 네가 지휘 맞지? 아빠 좀 봐. 그는 차창에 얼굴을 바싹 대었다. 역한 입김이 유리에 서렸다. 지휘야, 엄마한테 아빠 용서해달라고 해줘. 엄마한테 아빠 좀 살려달라고 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너무 배고파, 지휘야. 내 아들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온몸에서 끌어올랐다. 감히 내 아이를 무섭게 해?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 이것은 그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이었다. 지휘의 울음소리에 담긴 극도의 공포는 내 안에 남은 마지막 감정의 찌꺼기마저 모두 태워버렸다. 8년의 정, 순간의 연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분노만이 남았다. 감히 내 아이를 무섭게 하고 동정심을 구걸하는 도구로 삼다니. 주위의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사거리는 마비되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지휘야, 침착해. 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가만히 있어. 엄마가 처리할게.
나는 즉시 근처 교통경찰에 신고하고 그룹의 경호팀 긴급 연락망에도 전화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정군 씨는 여전히 지휘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이거지. 이 패배자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주 태우 오빠가 내게 주었던 서류 뭉치가 떠올랐다. 오빠는 혹시 모르니 차에 두고 다녀라고 했었다. 나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오빠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수석으로 손을 뻗어 서랍을 열고 그 서류 봉투를 꺼냈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차창을 아주 조금, 소리가 겨우 빠져나갈 만큼만 내렸다. 닥쳐! 내가 으르렁거렸다. 나 자신도 내 목소리라고 믿기 힘든 소리였다. 정군 씨가 멈칫했다. 내 분노에 놀란 듯했다. 네가 피해자인 줄 알아? 나는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고작 여자 하나한테 속은 줄 아냐고? 나는 그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다. 서류 뭉치를 창틈으로 던져버렸다. 서류들이 그의 발밑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흩어졌다. 눈 똑바로 뜨고 봐. 나는 경적 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네가 얼마나 멍청한 놈인지. 정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주워들었다. 네가 서명한 서류야. 나는 으르렁거렸다. 내 서명 보이지? 네, 진정한 사랑 최란하고 그 포주 마경수가 50억 원짜리 사채에 널 보증 세운 서류라고. 넌 네가 사채업자들한테 50억 원 빚진 것도 모르고 있었지? 정군 씨는 서류를 든 채 멍하니 굳어버렸다. 잿빛이었던 그의 얼굴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더 있어. 그것도 봐. 나는 다른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최란이한테만 속은 줄 알아? 저기 봐. 내 귀한 동생 박보성이가 내 회사 제2건설에서 20억을 훔쳐서 내 애인한테 바친 증거야. 넌 내 친동생한테까지 뒤통수 맞은 거라고. 알고는 있었어? 정군 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사거리 한복판, 자동차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여전히 사채 계약서를 든 채.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숨도 못 쉬는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거액의 사채비까지 진 것이었다. 그는 애인과 친동생 모두에게 노란한 바보였다. 초록불은 오래전에 켜졌고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빗발쳤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차창을 올리는 버튼을 눌러 그 비참한 광경을 완전히 차단했다. 엑셀을 밟았다. 차는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사거리 한복판에 더러운 진실과 50억 원의 빚과 함께 무릎 꿇은 정군 씨를 남겨두고 뒷좌석의 지휘는 울음을 그치고 훌쩍이고 있었다. 나는 뒤로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들. 다 끝났어.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정군 씨를 보지 못했다. 연극은 사거리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막을 내렸다. 나중에 태우 오빠에게 들은 바로는 교통경찰이 와서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그를 파출소로 데려갔지만 이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50억 원의 빚은 장난이 아니었다. 포주 마경수가 다른 사기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된 후 정군 씨를 속여 서명하게 한 사채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했다. 진짜 채권자들, 즉 거물급 조폭들이 정군 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사라졌다. 완전히. 어떤 이는 그가 밀항에서 해외로 도망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채권자들에게 잡혀 목숨보다 더한 대가를 치렀다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내게 그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날 밤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박씨 일가도 풍비박산이 났다. 김상아 여사는 퇴원 후 집도 돈도 없이 채영의 집에 얹혀 살았지만 사치에 익숙한 채영 역시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지자 병든 늙은 어머니를 감당하지 못했다. 김상아 여사는 결국 도시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았다. 소영 씨가 내게 부고를 알렸지만 나는 조의금 없이 조화 하나만 보냈다. 보성은 제2건설에서 20억 원을 횡령한 후 태우 오빠가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기자 남은 돈을 들고 도망쳐 행방불명되었다. 채영은 더 이상 돈줄이 없자 내가 회수한 포르쉐는 물론 명품들을 팔아 연명하다가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며 매일같이 신세 한탄을 하는 SNS 글만 올리고 산다고 했다. 최란과 마경수는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듯이 감옥에서 자신들의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라는 바람에 흩날려간 먼지 같았다. 나와 지휘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나의 새삼 인베스트먼트는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투자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일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다. 8년간 부유한 주부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나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교회에 정원이 있는 저택을 샀다. 주말마다 나와 지휘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었다. 내 아들은 건강하고 똑똑하며 정이 많은 아이로 자랐다. 아이는 다시는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빠의 자리는 외할아버지와 태우 삼촌의 모습으로 완전히 채워졌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내 펀드가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의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오칠 그림 한 점을 감상하고 있는데 곁에서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색감의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의 주인처럼요. 돌아보니 IT 업계의 성공한 사업가인 정태용 씨였다. 몇 번 행사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다. 우리는 예술에 대해 그리고 싱글 부모로서의 삶에 대해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운 좋게 이 작품을 알아봤을 뿐인걸요. 태용 씨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가벼움이 아닌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저는 운이 아니라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아 씨, 이 파티가 끝나고 혹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갤러리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지며 하늘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하늘은 맑았다. 나는 그를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태용 씨. 기꺼이요. 내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거짓도 배신도 없이 오직 평온함과 가치 있는 것들로만 채워질 내가 직접 써내려갈 새로운 페이지를